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유무죄는 다투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쟁점은 늘어난 뇌물액이 얼마의 형량으로 돌아올지가 됐습니다. 오늘 재판장의 모습과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결국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때부터 유지해왔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과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을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에 어떤 변수가 될지 따져봤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이 1년 전보다 2.1% 하락해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10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여기에 소비자들도 물가 하락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이 3년 전 직원들에게 정해진 인건비를 초과 지급해놓고 일부 항목을 누락시켜 정부 기준치를 맞췄던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습니다. 초과된 인건비는 내년 예산에서 삭감되는데 기업은행은 직원의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가 되거나 재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공판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정윤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위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627일 만입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형량이 될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대법원이 추가로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선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주로 양형에 대해 변론을 펼칠 의사도 밝혔습니다. 70억 원의 뇌물 공여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은 것과의 형평성을 제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액을 50억 원 추가로 인정하면서 2심 판결을 되돌려보냈습니다. 2심에선 뇌물 공여액을 36억 원만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공방도 예상됩니다. 특검이 승계 작업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향후 재판부는 두 차례 공판을 통해 양측 주장을 들을 계획이며 이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네, 지금 보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쟁점과 전망,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서 기자. 아무래도 이번 재판에서 다른 걸 다 제쳐놓고 가장 큰 관심사는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실형을 살 것이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그리고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주 요인은 뇌물의 액수였습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36억 원으로 받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비 등을 50억 원을 더해서 86억 원으로 받고 그래서 파기환송된 겁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정윤영 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유무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 다투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 대법원이 인정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이 집행유예를 만드는 데 이제 전략을 쏟겠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이 롯데 신동빈 회장 재판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70억 원의 뇌물 공여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이를 대법원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는 수동적으로 응한 부분, 즉 권력에 의한 강요로 행동한 것이 인정돼서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요. 이 부회장 측도 이런 부분과 함께 롯데 신 회장과의 양형 형평성 부분을 법리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2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는 높지만 실형을 피할 수 있는 형량,
과거 일부 재벌 총수들이 받았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량을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재판부가 오늘 이 재판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직접 뭔가 이례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서 이례적인 당부를 전했다는 건데요.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이 끝날 쯤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이 회장과 같은 나이인 만 51세에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극복한 예를 들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임해라라는 언급을 해서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주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발도상국 지위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결국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5년 만에 이 지위를 포기한 만큼 이런저런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먼저 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기존 협상 권리는 유지됩니다. 다만 앞으로 농업 분야의 무역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방위비 등의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논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오늘 외교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개도국 지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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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단체는 추후 WTO 협상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참깨나 콩, 고추 이런 대표적인 이런 밭작물들이 고율관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관세나 보조금 혜택이 직접적으로 이제 축소가 될 경우에는 그런 밭작물들의 피해가 가장 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작물과 관계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네, 이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나왔습니다. 자, 오 기자, 이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이유를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사실상 우리에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겁니다. 이미 싱가포르와 브라질, 대만 등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나라가 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해 오면서 어떤 혜택을 받았고 또 앞으로 이걸 포기하면 뭐가 달라지는지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 출범 당시부터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았고 또 다음에 OECD에 가입하면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농업 관련 관세와 보조금 감축률, 또 이행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체결될 협상에서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와 방위비 등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관련 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확인한 대로 이 농민들의 반발이 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전문가들은 사실상 이번 결정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따지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WTO에서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업시장 개방은 지금 FTA로 다 되고 있거든요. 개도국 지위로 포기로 가져올 영향이라는 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원론적으로 농정이라든가 농업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한 그 꾸준한 노력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한편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과 경영 지원책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내년 농업 예산 15조 3천억 원을 편성하고 향후 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과천 부동산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문제가 아니고 전세 값이 문제입니다. 이번 주 과천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0.8%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최대 상승폭입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 보면은 1.81% 올랐고 하반기 그러니까 6월 이후를 보면 7.21%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전세값은 0.45%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과천만 많이 오를까요? 청약 때문입니다. 청약은 1순위와 일반 청약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여기서 1순위는 좀 더 적은 수의 사람들과 덜 심한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 중 하나가 해당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울은 보통 이 해당 지역을 서울과 수도권 전체로 보지만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해당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과천은 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 협상이 끝나면 곧 분양에 나서게 되고 3기 신도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 정책 때문에 이곳의 분양가는 낮을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높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으니 과천 전세를 로또로 향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과천이 유독 인기를 끄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3기 신도시 예정 지역들을 좀 보면 과천과 하남, 남양주, 왕숙 등이 좀 있죠. 그런데 이 도시들의 인구를 보면 남양주시는 70만, 하남시는 27만 명이나 되는데 과천시 인구는 6만 명에 불과합니다. 지역 거주 조건을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경쟁자가 훨씬 적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과천시 부동산에서는 전세값이 오르는 걸 넘어서 전세 물량이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집을 옮기고 그 때문에 한 도시 전체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기까지 하는 걸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동산의 영향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한 재건축 조합이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통매각하려고 해서 논란입니다. 이 통매각이란 조합원 몫으로 돌아가는 아파트를 빼고 청약을 진행해야 할 물량 전체를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걸 뜻합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 자, 강 기자. 네. 먼저 여기가 어떤 조합이고 왜 이 통매각을 하려는 건가요? 네,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임대사업자에게 통째로 매각하려는 곳은 신반보 3차 재건축 조합입니다. 이 재건축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3.3제곱미터당 최대 분양가는 4,891만 원입니다.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후반까지 떨어지고 통매각을 추진하면 6천만 원 수준에 팔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은 오는 29일 조합원에게 통매각 찬성 여부를 묻고 찬성이 많이 나오면 곧바로 매각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네, 확실히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임대사업자한테 파는 게 가장 이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시 조례에서는 일반 분양을 강제하고 있지만 더 상위 법령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선 이런 식의 매각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통매각이 관리처분 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나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이 되면 관할구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조계 의견 들어보시죠. 정관 변경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분양분을 통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 의견 들어본 대로 이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 분양가를 낮추는 정부 의도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국토부와 서울시는 사업 근간을 이제 완전히 바꾸는 만큼 경미하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첫 통매각 사례가 나오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다른 재건축 단지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통매각에 나설 수가 있어서 사실 무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게 분양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도 좀 노심초사하면서 입장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토부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편법을 쓰는 건데 다른 유형의 사업을
갑자기 인허가 변경이나 아니면 다른 거 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관련 법에 위배 소지가 있고 주택의 주거 목적 자체가 바뀌는 문제인데 경미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는 적법 절차 없이 통매각을 강행하게 되면 이 법적인 형사 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재건축하려다가 법정 싸움까지 벌이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 경제 3분기 성장률이 0.4%에 그쳤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도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들의 물가 인식도 점점 낮아지는 등 여러모로 경기 침체 조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정광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4% 감소해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물가가 높았던 데다 고3 무상교육 등 정책 효과 때문이라며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설명과 달리 앞으로 1년간 마이너스 물가를 보일 것이란 일반인들의 예상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 달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7%로 2002년 2월 통계 작성 이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기대 인플레는 현 시점에서 1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 예상하는 것으로 이 지표는 2013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2%대에 머무르다 지난달 1%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 물량이 5달째 내리막을 타면서 주요 거시경제 지표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LCD 수출 감소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1% 하락했습니다. 수출 금액 지수도 12.7% 하락하면서 10개월째 감소세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직접 회로는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단가가 하락하면서 수출 금액이 30.6%가 줄어 2009년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직접 회로 가격이 크게 하락해서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쪽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도 좀 수출 금액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9월 수입 물량 지수는 지난해 9월에 비해 1.6% 상승하며 석 달째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이 수출 감소에 직격탄을 맞은 업계 중 한 곳이 바로 자동차죠. 생산 절벽에 직면한 르노 삼성 자동차가 추가 구조조정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는데 윤성훈 기자가 상황 전해드립니다. 이미 생산 물량 감축에 나선 르노 삼성이 새로운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르노 삼성은 지난 17일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3가지 구조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안은 시간당 생산 물량을 45대로 유지하되 조합원들의 연차 30일을 소진하도록 하는 겁니다. 시간당 생산 물량을 35대로 낮추는 방안과 시간당 생산 물량을 늘리고 근무 체제를 2교대에서 1교대로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안과 3안대로 구조 조정이 진행될 경우 임금 삭감이나 추가 인력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르노 삼성 측은 실적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생산과 판매 실적 모두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르노 삼성 부산 공장 생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닛산로그의 위탁 생산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하지만 내년도 후속 물량 배정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XM3 등 내년도 후속 물량을 확보한다 해도 내년 말부터 위탁 생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노조는 올해 이후 후속 물량이 없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인데도 경영진이 신차 개발 등 투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측이 노조의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겁니다. 노조는 일단 시간당 생산 물량 조정 중단을 요청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를 본 뒤 향후 투쟁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르노 삼성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감사원이 IBK 기업은행에 3년 전 인건비를 잘못 산정했다며 초과된 금액을 내년 예산에서 삭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기업은행이 어떻게 인건비를 초과했는지 또 당시에는 왜 적발되지 않았는지 류정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금융공기업인 IBK 기업은행은 매년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이 인건비 인상에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은 정부의 지침에 맞춰야 하며 인상률을 넘긴 기관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위반 금액만큼 삭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도에 이 같은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기업은행 경영진이 2016년 체육 행사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총 13억 8천만 원이 넘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했는데 이를 인건비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기업은행이 직원 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무급휴직자를 2016년에는 포함시켜 전체 임금 인상률을 정부 가이드라인 이하로 낮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기업은행은 잘못 산출된 인상률 1.97%를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0.49%포인트가 초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정부의 임금 인상률이었던 2%를 기업은행이 맞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업은행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추후 감사원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정부 지침에 따라서 잘 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초과 집행된 33억 6,415만 원을 내년도 기업은행의 예산에서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기업은행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 중단으로 경고 수준을 올리자 유통업체들이 판매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불안감도 커지면서 사실상 액상 전자담배가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우려하며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폐수산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전까지는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혹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신체에 이상이 있으시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제품 사용 뒤 폐질환을 앓았다는 신고가 나오면서 내린 조치인데 소비자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향이 확실히 담배보다는 좋고 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요즘은 담배보다 더 피하게 들어요. 제 친구들도 이제 자기 액상 담배 안 핀다고 버리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인증하는 친구들도 조금 많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액상 전자담배 업계에선 아직 유해성 검증이 진행 중인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한테 사용을 똑같은 환경으로 한 4주 동안 주기적으로 계속 사용을 시키고 해부해서 이런 걸 다 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런 가운데 편의점 GS25와 CU 그리고 대형마트인 이마트는 향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유통업체들도 판매 중단 여부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유해 성분 분석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안에 연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한일 총리 회담에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는 소통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 필요성에 대해 양국이 느끼는 온도차는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오늘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아베 총리의 언행은 일방 소통을 넘어 무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아베 총리가 어떤 행동을 한 겁니까? 요미우리 등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는 이낙연 총리가 전달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에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이 총리에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 위반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담 후에 한국 측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라며 공은 한국에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조세영 외교부 차관은 오늘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해결안 같은 게 마련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은 쉽지 않다는 입장을 일본은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차관은 일본은 금방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아베 총리는 우리 쪽의 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권세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오른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은 절반으로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보다 0.05% 올랐습니다. 반면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률은 0.18%에서 0.09%로 상승폭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올겨울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이 지난해보다 4분의 1 가까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주간 왕복을 기준으로 국제선 일본 노선이 지난해보다 24% 줄어든 939회 운항된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이 내년 말 합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는 공동경영관리위원회를 만들어 통합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합 시점은 내년 말이나 2021년 초 정도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실적 부진에 빠진 이마트 체질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CEO 내부 발탁이라는 전례를 깨고 처음으로 외부 인사 영입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기존 대형마트 경영 방식은 다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겁니다. 위기를 맞은 이마트 살리기에 나선 정용진 부회장의 승부수,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동해안에 내리던 비는 그쳤고요. 현재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시작하겠고 기온이 낮에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도톰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은 속초 16도, 강릉 19도, 울진은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11도로 시작해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의 낮 기온도 16도를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부 지역에 비가 오겠고요. 이후 전북과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